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자녀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께 참 미안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제 결혼이라는 게 더더욱 죄송할 뿐이고요. 저는 강동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주부이고 참 뭐랄까 이런 나이에 딸을 신경 쓰이게 했네요. 아무튼 저 못지않게 사고를 맨날 치고 다니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제 남편이에요. 차라리 제 자식이라면 어떻게건 품고 살아볼 텐데 요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를 내도 늘 별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이번 주에 우리 아빠 칠순 여행인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라니. 당신이 언제 이런 거 말해 놓고 약속 지킨 적 있었어?" 아이 또 왜 그래. 나 진짜 안 그런다니까. 작년 아버님 생신 때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나도 그럼 힘들 때마다 어머니 전화 안 받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아유 우리 마눌님 또 예민해지셨네. 내가 뭘 해 드릴까? 어? 뭘 어떻게 해야 기분이 나아지겠어. 제가 이렇게 미리부터 화를 내는 이유는 남편이 그 전년도 우리 아빠 생신을 무작정 펑크 내버렸거든요. 아빠도 많이 놀라셨어요. 저기 이서방은 안 온 거냐? 왜 너랑 애들만 왔어? 그게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온다고 했었는데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지? 아, 사 저기 회사에서 뭐가 일이 터져 가지고 수습하러 갔어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밥 먹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전화를 한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저한테 아주 큰 대형 사고를 치고 가버렸거든요.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간 사이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기겁을 하며 받았어요. "인간아,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저기 진짜 부재중 전화가 거짓말 안 하고 정확히 19통화 있네. 왜 이래 무섭게. 왜 이러냐고?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지금? 나 지금 화딱지 나서 돌아버릴 것 같단 말이야. 그게 내가 요새 계속 말하지 않았나? 나 공황장애 왔다고. 공황장애? 그거 내가 오는 게 맞지 않아? 지금 이 상황에 딱 내가 공황장애 같은데? 나 당신 때문에 진짜 숨도 못 쉬고 쓰러질 것 같다. 날 왜 이렇게 괴롭혀? 또 우리 선영이 또 말 험하게 한다. 오빠가 그러지 말랬잖아. 저기 아버님한테는 내가 전화 드릴게.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 왔어 지금. 다음에 찾아뵌다고 하고 오늘 내 카드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 보통 여기까지만 대화를 들어도 이 남자가 일반 가정의 남편이 아니라 되게 현대판 한량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게다가 카드는 개뿔이요. 저 인간 월급을 들쑥날쑥 갖다 주기 때문에 카드값도 뒤죽박죽으로 밀려요.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어딘지 말해. 진짜 위치 추적기 같은 거 달아버리기 전에. 나 정말 오늘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못 참겠거든? 참. 말 자꾸 무섭게 할 거야. 저기, 나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부산 내려왔어. 호철이 형이랑 여기서 바람 쐬고 회 먹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다음에 가족들끼리도 오자. 와, 내가 여기저기 다 둘쑤시고 신문할까 봐 알아서 말하네. 안 되겠다. 나 오늘이야말로 어머님한테 연락할 거야. 아들놈 다시 가져가시라고. 여보. 진짜 왜 이래. 진정해. 전 여기서 전화를 끊다 못해 아예 꺼버렸고 화장실 내부에서 얼마나 숨이 막히던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제 신세에 잠깐 탓하다가 오늘같이 좋은 날을 망치기 싫어서 참았어요. 아빠, 애들 고새 또 많이 컸지? 혜빈이 이번에 또 치아가 하나 빠졌어. 내가 뽑아주기 무서워서 치과 갔다니까? 그러게, 점점 이러다가 못난이 되겠다. 그래도 애들은 금방 낫잖아.
그럼 곧장 또 나더라고. 자리 잘 잡아야 되는데. 아참, 아빠 이것 좀 드셔요. 아빠 앞에 음식을 덜어드린 다음 그래도 손주 손녀 양쪽에 끼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겨우 참았습니다. 사위놈이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그 아래 손주 손녀들이 대신 효도를 하고 있으니 아빠 그래도 만수무강하시라고 속으로 되뇌었네요. 그러고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짐을 싹 싸놓고 캐리어 하나를 꽉꽉 채운 상태로 현관에 내놨어요. 애들은 궁금해했지만 답해주지 않았고 진짜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리라고 다짐했는데요. 얄미운 인간이 또 이럴 때 쓱 빠져나가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거예요. 선영아. 방금 이서방 다녀갔다. 뭐 좋은 거 받아왔다고 고기 세트 놓고 갔더라. 잘 먹을게. 뭐라고? 지금 다녀갔다고? 씩씩거리던 저를 이런 식으로 대충 때우고 눌러 앉히려는 인간이 너무 밉더라고요. 이날 들어오면서 제가 싸둔 짐도 모른 척 능글맞게 넘어가고 제 손으로 다시 훌훌 풀어서 넣어놓는데 저도 참 바보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이라 저도 칠순 여행은 더더욱 단도리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때 자기도 뼈아픈 경험을 했었던 건지 칼같이 비행기표도 챙겨가지고 같이 제주도 따라오긴 했답니다. 자기가 노년에 이혼이라도 당할 걸 체감했는지 아니면 얼마 전 무작정 사버린 오토바이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아빠한테 엄청 아부를 해댔어요. 아버님, 여기 엄청 맛집이래요. 국수집들 진짜 많고 다들 맛집이라고 광고해야 되지만 여기가 찐이라니까요. 그래? 자네 장모가 진짜 국수라면 환장을 했었지. 이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왔었어야 했는데 저도 그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이렇게 신파를 찍어가며 비위 맞추는 남편의 모습이란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홀로 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친정아빠란 하나밖에 없는 딸 부부가 잘 살아야 복이잖아요. 진짜 우리 남편이라는 작자한테 제가 왜 이렇게 크고 작게 불만이 많냐면요. 남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 월급 갖다 주는 일을 똑바로 안 해요. 저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일했기 때문에 가끔씩은 제가 메꿀 때가 있는데 그걸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 집 가장 당신이야. 세대주도 당신이고 돈 벌어서 집 대출 착착 갚고 생활비 보태야 하는 주된 업무는 당신이라고. 왜 자꾸 내 월급 믿고 슬쩍 모른 척해?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 터진 거 수습하다 보니까 내 돈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어. 이번 달에 200만 줄 수 있을 것 같아. 장난하냐? 장난해? 나 이러다가 혜빈이 학교 가기 시작하면 일 그만둘 수도 있어. 왜 내가 돈까지 벌어다 줄 거라고 생각해? 애들 혼자서 힘들게 보고 있잖아. 남편은 이러면 또 기가 막히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런 달은 또 돈을 400 맞춰줘서 갖다 줘요. 이런 남편에게 질려있는 저에게 그나마 중간딸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우였답니다. 옳게 있잖아. 우리 영민이 때문에 고생이 많지? 이 녀석이 얼마 전에도 엄마한테 돈 빌리러 왔었다니까. 엄마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 어, 무슨 돈이요? 지금 돈 나올 구멍이 없을 텐데. 아니, 돈 달라고 하는 곳이 더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전에 엄마가 얼마씩 줬었던 것 같아. 혹시 옳게 생활은 잘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대신 미안해. 아우, 저놈 너무 철이 없다. 이렇게 시댁 식구들도 어느 정도는 제 남편의 본질을 인정했답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능글거리는 모습은 결혼 후에도 이어지고 진짜 실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제 편을 그나마 들어줬던 건 딱 한 사람, 시누이뿐이고요. 나머지는 다들 별로예요. 특히 어머니의 갑질은 정말 대단했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들 갖고 저한테 함부로 하세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고, 진짜 제 말하는 것 좀 보게. 이거사, 네가 바로 며느리란 자리에 있는 거야. 시의 멸기를 뭘로 하는 거야, 진짜. 적당히 우습게 알아야지. 당신, 왜 그래, 진짜. 엄마, 그러지 마. 곱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도 시어머니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자꾸 싸우는 어투로 말을 하니까 일이 안 되지. 그냥 노력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도 우리 집 우습게 보는데 제가 굳이 어머니랑 잘 지낼 필요 있나요? 뭐야, 이걸 진짜. 감히 우리 아들을 욕을 해? 제가 어머니한테 감정이 나쁜 이유는 그렇게 저를 불러다가 시댁 잡일을 시키는 거예요. 온 김에 좀 있다가 네 시누이도 올 거니까 저녁이나 먹자. 그 냉장고 보면 고기 있고 찬장에 국수 있어. 네가 국물만 좀 내놓으면 돼. 저희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해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하고 베란다까지 다 닦느라고 저도 팔이 너무 아파서요. 이 사람 이제 집 앞에 다 왔대요. 뭐야? 아이, 그럼 우리 아들이 이제 집에 왔다는데 들어오기도 못하고 그냥 간단 말이냐? 왔으면 엄마 밥 먹여야지. 됐고 얼른 들어오라 그래. 어머니, 저 진짜 허리 아프고 힘들어서 음식 못해요. 그만 가서 쉬고 싶네요. 무릎도 아프고 서 있질 못하겠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 말하면 어머니가 물러서실 줄 알았지만 끝끝내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누가 너더러 다 하라고 했었냐? 내가 하면 되잖아. 너는 옆에서 그냥 재료만 좀 손질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이 이 앞인데 밥도 먹이지 말고 보내라고? 어머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는 단지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서 좋겠다. 아이고, 애미한테서 아들도 뺏어가서 못 보게 하고. 이러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애들은 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던 차에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엄마 나왔어.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아유, 속 시끄럽고 영 기분이 안 난다. 어? 내가 너 밥해 먹이려고 했는데 네 마누라가 싫다잖냐. 어머니, 저 디스크 터지고 몸 안 좋은데 오늘 와서 청소도 다 해드렸잖아요. 앉아 있는 것도 괴로운데 어떻게 밥을 하나요? 엄마, 저기 내가 같이 할게. 아유, 왜 이래들 싸우지 말고. 미쳤어? 네 마누라가 여기 있는데 네가 왜 일을 해, 이놈 새끼. 어? 네가 그렇게 팔포인처럼 구니까 마누라가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 처음에 멋모르고 기다리던 애들도 울먹거리기 시작하고 저는 허리에서 번개가 스치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쭉 늘어서 옥신각신 하다 보니 어머니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게다가 제가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에도 저에게 보통 상처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나는 성별 같은 거 하나도 안 따져. 바라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네 친정에서는 아들 좋아하시지 않겠냐? 네? 저희 집이요? 저희 아빠 말씀이세요? 아빠가 왜요? 왜 내가 듣기로는 네 친정아버지는 무조건 손주로 갖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뭘. 아까 내가 반찬 갖다 주고 스쳐가면서 슬쩍 물어봤어. 반응이 그렇더라고. 저희 아빠가 뭐 그런 걸 가르치겠어요. 그저 딸이 임신한 것만으로도 안쓰러워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난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이러니 저는 좀 짜증이 나서 아빠에게 바로 전화했었어요. 아빠, 아빠가 손주 갖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아까 말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아니, 어머니가 아까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더라고. 난 지금 입덧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이 아들 보고 싶은 걸 괜히 아빠 핑계 대는 것 같아. 그래? 나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데 너도 알잖냐? 그냥 물으니까 대답한 것뿐이야.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걸 갖다가 또 어머니를 쫓아가지고 뭐가 어쨌네 하고 따질 수도 없고 저만 그렇게 속을 끓였어요. 그래 놓고 제가 딸을 낳았을 때에도 역시나 계속 우리 아빠 핑계를 얼마나 대시던지요. 아까 보니까 네 아빠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 내심 아들이기를 바랬는데 딸을 낳았으니 친정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면목이 안 쓸 거야. 저는 얼굴이 퉁퉁 붓고 몸도 아파서 쭈그러져 있는데 그런 제 앞에 와서 꾸역꾸역 크림빵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저한테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내가 바보냐? 어? 네 시아버지 표정이 영 그게 아니더라니까. 아까워서 그냥 아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 안아보시지도 않고 갔잖냐. 그건 아빠가 허리가 안 좋아서예요. 저희 아빠는 수고했다고 용돈도 50만 원 주고 가셨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사실 굳이 말하긴 싫었지만 일부러 어머니 들으라는 듯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아기 낳았을 때 어머니는 정말 뭘 조금도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씀만 예의 없게 하셨죠. 아유, 여기는 뭐 먹을 게 없냐? 어? 선물로 들어온 주스 그런 것도 없어. 아유, 히터 어찌나 빵빵하게 틀어놨는지 숨이 턱턱 막히네. 그 물 좀 있으면 줘봐라. 제왕절개로 힘들게 아기 낳은 며느리 앞에서 바로 옆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런 주문부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 놓고 앉자마자 무슨 주스 들고선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곱게 보이질 않았고요. 아빠가 주신 용돈 얘기를 했더니 그걸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노인네였습니다. 그래? 50만 원을 주고 가셨다고? 그래서 너는 뭘 할 건데? 이거 고스란히 애기 위해서 쓸 거예요. 기저귀랑 분유값 얼마나 비싼데요, 어머니. 외벌이 월급만으로는 애 키우기 힘들어요. 그 뭐냐, 요즘 한약 많이 짓던데 네 남편 약 좀 지어주지 그러냐? 저는 이때 인상이 확 써지면서 안 그래도 자리에 없는 남편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대들게 됐습니다. 어머니, 술 마시느라 애 낳을 때 자리 비우고 지금 해장국 먹으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남편 한약까지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 상황은 어머니랑 저랑 점점 불쾌한 기분으로 있게 됐고, 저는 눈앞에서 들으란 듯 남편에게 전화해서 마구 화를 냈습니다. 어디야? 당신 애 아빠 맞아? 어떻게 애기 낳은 거 슬쩍 보고 거기 나가서 국밥을 먹고 있어? 나 지금 온몸이 제정신 아니라고. 당장 와서 시중 들어도 모자랄 편에 지금 밥이 넘어가? 아이고야, 너는 뭐 그렇게 네 남편을 잡아대냐? 속 안 좋아서 나간 애한테. 어머니, 저는 저희 남편이 애 낳느라 이렇게 사지가 고통에 빠져 있으면 안쓰러워서 종일 붙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우리 아빠도 사위가 그 자리에 없는 거 보고 많이 실망하셨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뭐 가르치려고 드냐?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고요. 저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 좀 놔주세요. 네? 첫 애를 낳기 전과 후마다 이렇게 족족 감정이 나빴으니 어머니랑 자주 안 보게 되었어요. 남편 이걸 또 저한테 슬며시 핑계를 대면서 우리 친정에 대충 하려다가 저한테 된통 욕을 먹었고요. 막말로 우리 집 언젠데 아빠가 돈도 대줬고 애들 자라는 족족 가방이랑 옷도 사주고 용돈도 줬던 게 우리 아빠인 거 알지? 나 진짜 돈 갖고 이러는 거 싫은데 어머니는 우리 애들 자라는데 해주신 게 뭐가 있어? 아들 장가 보내놓고도 아들 거 챙겨주라고 난리시잖아. 아이 참, 우리 엄마 얘기까지 끌어다가 그렇게 굳이 뭐라고 해야겠어. 난 당신이 그런 식으로 연결 지을 때마다 진짜 너무 화가 나. 그럼
그런 소리 안 듣게 좀 알아서 잘 해봐. 장가 안 가고 챙겨주는 여자랑 사는 것 같은 총각처럼 자유롭게 살지 말고. 당신이 어딜 봐서 처자식 달린 사람이야? 네, 오늘이야말로 저 게임기 다 부술 거야. 잠깐, 가만 있어봐. 아,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진짜 그거 그대로 안 내려놔? 당신 2배로 갚아줘야 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남편과 크게 싸움이 벌어졌고, 저도 참 제일 큰 잘못이 이 인간과 살면서 애를 둘이나 낳은 거예요. 첫째 때는 그저 이 사람이 능력은 있지만 자꾸 안 좋은 일을 겪어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원래 저희 아빠는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이 서방은 대체 몇 번이나 이직을 하는 거냐? 보고 있자니 진짜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온다. 아, 아빠, 아니야. 이 사람 이번 회사에서는 정말 큰일이 있었어. 이번에 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화나서 그만두라고 한 거야.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자식을 낳았으면 애비가 돼가지고 뭔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걸 마누라가 처가에서 돈 타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았는 거 아니야? 아이 참 아빠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진짜 아니라니까. 아빠가 오해한 거예요. 저는 이때 한껏 아빠 앞에서 남편 편을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거든요. 어쩌면 저를 아주 보기 좋게 잘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둘째가 생겼고 또 임신 기간에는 남편도 잘했어요. 그런데 출산한 무렵 또 이직을 했던 거죠. 그쯤부터 화가 났고 이제 어머니를 뺀 부부 둘만의 사이도 나빠진 거예요. 당신처럼 자꾸 몰아붙이기만 하면 뭐도 안 돼. 내가 집에 있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나도 장인어른께 돈 따 쓰는 거 자존심 상한다고. 너무 그렇게 기 다 죽이고 그러지 마, 어? 더 말하기도 지친다. 잔말 말고 빨리 취업해.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둘째가 태어나고 난 뒤 참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부부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사실 분명한 모양새로는 남편이야 저한테 매달렸고 제가 내치는 중이었답니다. 그러니 제가 일선에 빨리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던 중에 쭉 부어오던 적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약하지 않고 버텼답니다. 아빠가 신신당부하셨거든요. 고생은 지금 니들처럼 젊을 때 하는 거야. 나이 더 먹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먹을 거 안 먹고 더 아껴서라도 적금 꼭 들어라. 월급의 50%는 반드시 들어놔야 돼. 아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지금 수준으로 돈을 그렇게 모아. 하려고 해도 못한다니까? 그럼 너 혜빈이랑 키우면서 노후는 무슨 대책이 있어? 너부터도 아빠가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서방도 그렇게 입 다물고 돈을 모아버릇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니들 삶은 니들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부부가 돈이 없기도 했지만 뒷날 대책은 더 없었어요. 저 역시 은연중에 아빠에게 기대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알았어. 그래, 별 수 있겠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돈 무조건 입 다물고 모아야지. 아빠는 이 와중에도 또 염려가 되셨는지 계속 잔소리를 하셨는데 이게 훗날 제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줄 몰랐어요. 이서방한테는 네가 얼마 버는지 다 오픈하지 마, 그냥. 그러는 거 말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저렇게 마누라한테 처가 믿고 직장 그만둬버린 녀석은 한번 제대로 쪼들려 봐야 돼. 지 딸이랑 아들이 배고프고 우는 꼴을 봐야지. 지 멋대로 절대 직장 못 그만두지. 그러니 저도 여러모로 창고가 돼서 월급을 전부 오픈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다 같이 적금하는 통장에는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넣었어요. 뭐? 그렇게나 많이 어떻게 적금을 들어? 당신 돈 없다고 우는 소리 할 때는 언제고? 돈이 없으니까 더 적금을 들어야 하는 거야. 당신 그 게임기랑 오토바이까지 팔아서 넣으라고 안 할 테니까 조용히 협조나 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장 안에선 돈이 조금씩 불어갔어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왠지 믿음이 안 갔거든요. 언제는 남편이 지나가다 슬쩍 물었어요. 맞아. 그 통장에 돈이 좀 모이지 않았어? 거의 한 10억 된 거 아니야? 10억 같은 소리 한다. 10억을 우리가 만져나 보긴 했어? 얼마 안 되는 돈에서 겨우겨우 50%씩 쪼개가면서 넣은 거야. 10억까지는 아니어도 나이 먹고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은 모았어.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후에 한 사건을 기점으로 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은 갑자기 청개구리의 삶을 청산하려고 들더라고요. 나 정말 우리 엄마한테 잘못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 너무 지은 죄가 많아. 이제 잘하고 싶어. 왜 진즉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제 와서 그래? 당신이 패 끼친 게 어디 어머니뿐이야? 나랑 애들은 안중에 없어? 남편은 워낙 지멋대로 사는 인간이라 제 말은 대충 건너뛰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를 좀 돌봐드리고 싶어.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왔다고. 어머니 길에서 쓰러지신 게 아니고 빗물에 미끄러지신 거래. 좀 전에 잘 계시다고 연락 왔어. 그게 뭐? 그건 그럼 다친 것도 아니야? 당신은 내가 장인어른 안 챙긴다고 뭐라 하더니 이런 건 진짜 야박하다.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런 뜻은 아니라니까. 당신이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려고 드니까 불안해서 그러지. 그러던 남편은 괜히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죄책감을 들게 만들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우리 집에서 그렇게 금고마냥 쭉 놔둔 적금 말이에요. 글쎄 이걸 남편이 건드린 거예요. 솔직히 이게 인간이 맞나요? 짐승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저는 한동안 그쪽을 열어보지 않았다가 알게 됐고 이것도 계기가 있었답니다. 잠깐만, 내가 잘못 로그인했나? 왜 잔액이 2만 얼마뿐이지? 컴퓨터 화면을 재차 다시 응시해봐도 제가 적금이랍시고 쭉 들어놓고 확인했던 내역이 보이지 않았어요. 암만 해도 이상하다 싶어서 몇 번이나 체크를 해봤는데 인터넷 검색과 은행 문의와 여러 가지를 통틀어 본 결과 제가 10년 만기로 들어두었던 그 적금은 그가 쌓인 이자들과 함께 증발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건 이런 짓을 할 건. 아우. 저는 이때 안 그래도 집에 잘 안 들어오지만 요 근래 유독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던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역시나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도 한참 뒤에 받으시대요. 왜 그래? 나 지금 여기 근교에 나와 있다. 참. 안 그래도 전화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어머니, 이 사람 연락 안 되세요? 이 인간 진짜 미쳤어요. 저 신고할 거예요. 가만 못 둬요, 정말. 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정신없이 혀가 막 입 천장에 들러붙는 중에 힘겹게 말했어요. 이 인간이, 이 인간이 우리 적금 들고 튀었다고요. 거기 얼마가 들어있는데 세상에. 너야? 아니, 저기 잠깐만 있어봐. 저 전화 바꿔줄 테니까. 야, 너 이리 와서 전화 좀 받아봐라. 저는 이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정말 제 머리 위로 뭔가 물음표라도 솟아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바꿔준 전화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너, 야, 야! 아이, 참, 귀청 떨어지겠어. 아, 다시 말해봐봐. 왜 그러는데? 너, 너, 내 돈 갖고 튀었잖아. 튀었잖아! 지금 어디야? 당장 기어 나와? 아, 진짜, 여보. 아, 이러지 좀 마라. 아, 튀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저급하게 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당신 돈이기만 해? 내 돈이라니 진짜 서운하네. 나도 여기 보탰잖아. 잠깐만, 나 숨 좀 쉬고. 응? 이게 말이 되니, 너? 여기 어디에 네 지분 있어? 있어봤자 20%도 안 될걸? 너 이 돈 갖고 뭐 했어? 어디 해외라도 튄 줄 알았는데, 나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전화하는 환경이 좀 바뀌는 것 같더니 어디 밀실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지 전화가 울리더군요. 그게, 저기 말이야, 저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엄마한테 잘하고 싶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요즘 결론만 말해. 어? 난 지금 가타부터 들을 정신이 못 되거든? 빨리 말해. 그러자 남편은 정말 듣고도 못 믿을, 아니,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있잖아. 여기, 요 동네에 엄마 아버지 계실 곳 좀 만들어 봤어. 전 여기서 정말 천둥번개를 모조리 다 몰아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안 그러신가요? 제 머리 위로 대체 뭐가 내리친 건지 어쩌다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걸까요? 그게 뭐야? 두 분 계실 곳? 그 동네에? 아이, 거기에 뭐가 있어? 전철도 없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뭔 말이야? 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둘 다 몸도 안 좋고, 계실 곳이 필요해서, 아니, 두 분이 계실 곳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 아니, 그래서 어디야? 빨리 주소 찍어! 우선은 저도 이때 정신없이 아는 이웃 엄마한테 애들 픽업을 부탁한 다음 엄청나게 밟아가며 운전하고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찌 알았을까 싶었는데 암만 해도 이것저것 다 눌러본 것 같아요. 보통 비밀번호 길게 들어가는 건 큰아이 생년월일로 통일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주소지에 도착한 저는 정말인지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무슨 조립형이라는 호화 전원주택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 당신 왔어? 아유, 요즘 이렇게 조립형으로 다 만들어진 게 있어서 공사 기간이 오래 안 걸리고 번거롭지가 않거든. 그리고 돈 다시 토해내. 여보, 두 번 말하지 마. 돈 토해내라고.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지금 부부라고 다 참을 줄 아나 보지, 당신? 아, 여보. 아, 내가 그래서 설명을 하잖아. 엄마, 아버지 진짜 잘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아, 지금 사시는 집은 팔아서 돈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는 지금 당장 정리해서 이번 주 안에 돈 돌려내. 주지 않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이때 안쪽에서 나오는 어머니, 그리고 느릿느릿 나와서 제 얼굴 보고는 모른 척 하시는 아버님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꼴인가요? 이거 아들이 해주었다면서요? 어느 틈에 언제 이렇게 기간을 들여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돈 확인한 지가 언제더라? 아, 맞다. 당신 그거 혜빈이 생년월일로 로그인해서 해지한 거 맞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지 엄마한테는 효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지 계속 조용하라고 손을 연신 입에 갖다 대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 돈 안 돼요. 이거 다 받을 거예요. 저는 저희 못 먹고 못 모으고 애들 사줄 거 못 사주고 그간 저희 노후 위해서 피똥 싸며 모은 돈이에요. 어머니 솔직히 아들이 어디서 이 돈 났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딱 봐도 사채 아니면 우리 집 뒷돈일 거란 예상 못 하셨어요? 세상에 이것 봐라. 어? 좋은 날에 이렇게 찬물 끼얹는 재주가 있어 너는. 말을 그렇게 못돼 처먹게 하니까 우리 영민이랑 싸우지. 어차피 이거 우리 나중에 세상 뜨면 다 니네 집 될 거 아니냐. 영민이가 뭘 그리 대단한 잘못을 했어? 그게 어머니 아들만의 돈이 절대 아니니까요. 제 돈이 8, 90% 들어갔다니까요? 이거 절도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노후 즐길 돈을 왜 우리한테 가져가세요? 자식이 아들밖에 없으세요? 아가씨도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하필이면 이때 이웃의 애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기 혜빈이 엄마, 지금 어디쯤이야? 내가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 혜빈이가 학교에서도 열이 났대. 지금 애가 기운이 없어. 멀리 있는 거 아니면 한 30분 안으로 올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얘기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급히 차를 타고 움직여서 왔고 역시나 애는 아프더라고요. 독감으로 입원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니 진짜 제가 뭘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신우가 전화 와서 한바탕 전쟁을 벌였답니다. 이걸 계기로 저는 정말 단계적으로 시댁에서 정이 떨어지고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올케. 진짜 너무 당황스럽다. 아니, 올케랑 영민이랑 엄마 아빠 사이에 있는 날에 나를 왜 끌어들여? 뭐, 나보고 노후 자금 받으라고 말했다며? 나도 지금 엄마 아빠 챙기느라 허리 끊어지는 사람이야. 올케가 뭔데 그래? 아니, 형님은 지금 아버님이 완전 꽁으로 그 집 차지하고 계신 거 알면서도 그러세요? 저도 하도 화딱지가 나서 한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게? 효도를 받을 거면 남매한테 받으셔야지. 왜 생판 남인 며느리가 모은 돈으로 받으시냐고요. 진짜 환장하겠다. 내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소리 들을까 봐 매 순간마다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올케 편을 들었어. 영민이도 평소에 얼마나 야단쳤는지 알아? 그런데 말을 어쩜 그렇게 하냐, 나한테?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엄마 아빠 다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인 줄 알겠어. 형님, 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놀이하면서 뭐 말하고 그러기 싫어요. 저 지금 그 돈 없어진 것 때문에 제정신 아니고요. 돈 받을 때까지 오늘부로 저는 잠을 못 자요. 누가 더 힘들겠나요? 그건 영민이랑 둘이 얘기하라고. 왜 나한테 그러는데? 남동생이 옳게 돈 훔쳐다가 형님네 어머니 아버님한테 호강시켜 드린다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판 이웃집 다른 아줌마 붙잡고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는데도 남편은 그 망할 전원주택인지 뭔지에서 살림은 차리고 안 나왔고요. 그러고도 다음날 연락을 안 받아서 뭔가 했는데 믿어지시나요? 형님은 저한테 그렇게 자기도 부모님께 뭔가 했다고 생색을 내더니 그 생색은 바로 시댁 가족 베트남 여행이었어요. 돌겠다. 당신 지금 베트남이라고? 공항? 야, 이게 말이 되냐? 당신 진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나 보다. 당신도 당신이고 어머니도 어머니고 아버님도 아버님이고 형님도 형님이야. 진짜 다 같이 어지간히 진상짓하며 산다 정말. 당신 내가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가버렸잖아. 이거 엄마 아픈 거 걱정해서 누나가 준비한 여행이야. 이미 3달 전부터 계획했어. 말했으면 당신은 당연히 안 갈 거였잖아. 일단 나 일정 시작해야 되니까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 전화는 끊겼고요. 이런 통화를 하고 난 어떤 여자가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제발 이쪽에는 오픈하지 말자, 참자고 그렇게 다짐했던 곳에 입을 열고 말았답니다. 그건 정말 최후의 보루였던 저희 아빠였어요. 아마 아빠가 알게 되시는 순간 모든 건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참고 미루고 미뤘던 건데 이제 제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빤 제정신이 아니셨고요. 당장, 당장 이서방 여기로 불러. 내가 오늘 진짜 다 부수고 뒤엎어 버릴 거다. 어디 있냐 그놈의 자식. 아빠, 그게, 그게 놀라지 말고 여기 물 좀 마셔. 잠깐만. 일단 물 좀 마시고 그게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베트남 여행 가 있어. 3일 뒤에 온다더라고. 뭐? 어딜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의 것들을 그냥. 아빠 일단 진정해. 아,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미 결론 났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무슨 선택? 아빠 뭐를 결심했길래? 아빠는 이때 우두커니 바닥만 보고 계시더니 곧장 다시 고개를 바로 세우고 거칠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해라. 아빠는 그 말밖에 할 말 없다. 이 말은 정말 제가 이 인간과 쭉 살아오며 가슴에 담고 있던 그 말, 마치 사직서처럼 품고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이혼하라니 정말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빠, 나도 그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놈은 답이 없어. 생활력도 없는 놈이 자기 마누라랑 딸 아들 생활비 쪽에서 모은 돈을 그냥 감정에 취해서 지 부모한테 쳐 갖다 준 거지. 그놈 새끼 나중에 빚져서 사채 써서 다 사고 칠 거다. 나는 너 그런 꼴 되는 거 못 본다. 지금 상황이 처참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다. 아빠는 아주 비참한 얼굴로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막상 딸이 이혼길을 걷게 되는 게 속상하셨든지 힘겹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빚, 빚이라니.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정말. 그렇게 들으니까 나도 이제는 그냥 덮지는 못하겠다. 안 되겠어. 지금도 빚 있는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 정도다. 좌우간, 너 이혼해. 재산도 어떻게 나누는지 그거나 이제 머리 식히고 알아봐라. 똑똑하게. 야무지게 잘 챙겨 먹고 나와. 머리를 식히기는커녕 좀 더 아득해진 저는 주변을 수소문해서 최대한 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이것저것 조사해 봤어요. 남편과 결혼 10년을 넘었으니 재산 나누기가 되지만 한편으론 걱정스럽더라고요. 이 인간이 전혀 기여도가 없는데도 돈을 반으로 나눠야 하다니. 근데 애들은 네가 키울 거 아니야? 저쪽은 애 키울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 키울 생각도 없고. 그럼 그거 그냥 다달이 양육비로 꾸준히 받아 먹는다고 생각해. 딴 거 몰라도 양육비는 구렁이 담는 듯 못 넘어가. 이제 법으로 문제되거든. 이런 조언들을 얻어서 저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에게 카톡으로 이혼을 선포했고요. 밤에 정말 전화가 불나도록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다 우리 집에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서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남편은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오더군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니면 저를 너무 의지하게 제가 제 무덤을 팠던 것일까요? 아, 여보, 진짜 왜 이래?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진짜. 나 잠을 못 잤어. 중간에 비행기 연착해서 얼마나 똥줄이 탔는 줄 알아? 전화를 왜 안 받냐고. 그리고 이혼이라니. 이혼이 뭐야? 아니, 왜 집은 이 모양인데? 왜 곳곳마다 비어 있어? 애들은? 한 번을 그렇게 따따따 묻지 마. 정신 산만하니까.
당신 말한 대로 이혼 서류 준비했고 작성하면 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랑 형님도 뒤늦게 막 뛰어서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야, 뭐 하자는 거야, 너? 이혼? 아이고, 진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내내 가슴 쫄아드네, 정말. 옳게. 와, 사람 정말 피 말리는 재주 있다, 진짜. 아, 내가 여행 가기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맑게 못 알아먹었어? 옳게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 정말.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간 사람한테 이혼 통보가 말이 돼? 그러니 저도 우뚝 일어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어머니, 자꾸 그렇게 드러눕고 아프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남의 돈 갖다가 표면한 효도한답시고 헛짓하잖아요. 넉넉하지도 않고 가끔 아들이 본인한테 와서 생활비도 빌려갈 정도인데 10년치 적금 해지하고 전원주택 쥐어준다는 걸 그냥 꿀꺽 드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뭐?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가슴이야. 예, 영민아, 나 죽겠다, 진짜. 그런 놀이는 이제 그만 적당히 좀 하세요. 하나도 안 먹히거든요. 저는 이혼 결심했고 그 전원주택인지 뭔지 팔아서 재산 나누셔야 할 거예요. 너 말 더 해봐.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여보, 이걸 팔려니. 아니,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게 어딨냐고. 저는 그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 위로 이혼 서류를 툭 던졌고요. 더 말하기도 짜증나지만 이렇게 던졌어요. 진짜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들 입장밖에 말할 줄 모르네. 그러니까 나도 내 할 말만 해야 되겠다. 뭐 끝이 안 나겠네. 남의 돈 꿀꺽 해놓고서 못 주겠다 이거지? 나도 살아야겠어. 나도 애들 끼고 걔네 먹이고 살리고 입혀야 되거든? 잔말 말고 돈 얼른 만들어서 나한테 내놔. 아, 여보, 진짜 왜 이러냐고. 저는 제 몫만 받으면 돼요, 엄니. 아버님이랑 그 주택인지 뭔지 계속 엉덩이 붙이고 살고 싶으시면 우선 팔고 다른 길 알아보세요. 폐지를 주우시던지 뭐든 해서 스스로 돈 벌어서 얻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중간에서 아들이랑 편먹고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 달려들고 뭐라고 하려는 시모를 막아서고 저는 꿋꿋하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 절대 우리 애들 같이 끼고 키울 수 있는 능력 못 되는 거 아시죠? 생활비 그간 계속 안 줘서 제가 일하면서 메꿨어요. 몇 번 주기도 했는데 뒤로 어디다 쓰고 다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애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인데요. 이러니 신우도 여기서 더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 남동생을 흘낏 쳐다보더라고요. 그나마 이중 정상적인 편이고 똑똑하게 저에게 따지려면 모든 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니까요. 듣다 보니 어지간히 할 말이 없었는지 한숨을 푹푹 쉬어댔어요. 그런 주제에 3억 가까운 돈을 저한테 상의도 없이 낼름 훔쳐간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지금 저한테 몇 번을 빌고 비셔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렇게 죄값 늘리실래요? 여기서 더 깊게 파고들면 결국 엉망진창 되는 건 어머님, 아버님이랑 남편이에요. 이쯤에서 제가 그냥 좋게 이혼하고 정리하려는 거예요. 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통보를 했건만 진짜 우리 시댁은 애지간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친정에 가 있는 저에게 다음 날 신우가 웬 사진만 띡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 꽂고 있었고 뭐 그렇게 깊은 시름이 있는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저한테 이런 걸 보내세요. 올케 때문에 우리 엄마 몸져 누웠다고 탓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진짜 적당히 쇼를 하세요. 돈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아니면 은근슬쩍 이혼은 틀어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저 더 부려먹고 뜯어 먹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이 말에 신우는 할 말이 없었는지 기가 찼는지 몰라도 제가 맞받아친 말을 읽고 답은 안 하더군요. 결국 저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불응하고 고집을 피워댔고 소송까지 가자는 제 말을 무시하더니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우리 친정 앞까지 쫓아왔을까요? 선영아, 여보, 나왔어. 잠깐 얘기 좀 하자. 장인 어른도 계시죠? 누나도 당신이랑 얘기가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아빠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황당해하는 걸 보고 더 놀라셔서 곧장 문을 열어 제끼셨어요. 너 이놈의 자식, 그냥 내 눈에 안 담고 곱게 이혼시킨 걸로 끝내려고 했더니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너 잘 걸렸다.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아빠는 그 길로 남편을 붙들고 그간 쌓여있던 한을 풀려는 듯 이리 붙잡고 저리 붙잡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시는 통에 조금 지켜보던 저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 말렸어요. 아빠, 이렇게 풀면 나중에 불리해. 나 곱게 이혼하고 싶어. 그냥 내보내자. 뭐라고? 어휴, 이놈의 자식을 진짜 그냥. 이때 뒤에서 지켜보던 신우는 말리려고 뛰어들었고 저 설득하러 왔다가 우리 아빠 불같은 성질을 보고 깨갱했어요. 그냥 그 길로 후다닥 도망을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고루하고 힘겨운 과정들을 지나서 결국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이혼하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양육비를 이자껏 생활비 주듯이 굴면 애들 못 보게 하는 걸로 안 끝나. 답답하고 지옥 같은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줄 테니까 명심해. 본인이 뭔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어떻게든 구슬리면 될 줄 알았는지 늘어졌지만 저는 쳐냈고요. 이제 이혼하고 시간이 겨우 조금 지나 안정이 됐어요. 애들 못 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어머니가 이럴 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무리에 제가 하도 윽박질러 넣어서 그런지 어찌되었건 애들 양육비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원주택도 팔아버리고 뭐 했는지 몰라도 적금 그대로 돌려받았고요. 같이 넷이 살던 집도 팔아서 반 똑바로 나눴어요. 사실 그것도 그놈 자식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그걸 반이랍시고 지가 뭔 기여도가 있어서 가져가는지 모르겠다만. 덕분에 그렇게 생활력 없던 인간이 지금 꼬박꼬박 양육비 주고 있잖아. 내가 볼 땐 그거 깨서 주고 있는 것 같아. 난 이제 그 인간은 신경 끌 거야. 애들한테만 집중하려고 그래. 저는 여러모로 마음에 유혹이 있었지만 끊어내고 친정 아빠랑 같이 살지 않고 근처에 따로 집을 얻는 쪽을 택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얻을 거면 같이 살면서 돈 절약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내 명의로 조그만 집도 있고 자꾸 기댈 데 없다고 생각해야 나도 더 악착같이 벌어서 애들 잘 키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아빠가 그간 냉정하게 야단쳐준 덕분에 그 10년 만기 적금도 모으고 했던 거지. 아빠 딸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응원만 해줘. 그리하여 저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가면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애들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가까이에 외할아버지가 계시기도 하고 언제 지들 아빠랑 싸운 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받아들이더라고요. 좌우지간 이제 워킹맘이자 싱글맘이 되었으니 힘내보려고 합니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럼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제 사연이 묻히면 아깝다고 꼭 제보해 보라고 해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뭘 자랑이라고 얘기해야 하나 했는데 생각할수록 오히려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말은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해 준 말이기도 합니다. 우선 제 사연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먼저 얘기해야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쉬우실 테니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위로는 3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있었어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화목함의 원인은 긍정적이고 아낌없이 애정을 주셨던 부모님의 성격도 성격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되었어요. 너무 어릴 때라 어떤 사업이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우리 집이 여유롭게 잘 사는 거라는 것은 당연히 저도 알 수 있었죠. 집에는 일하시는 가정부 어머니도 두 분이나 계셨고 아버지 회사에 놀러 가면 직원들이 아버지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거든요. 친구들도 저에게 우리 집이 잘 살아서 넓고 깨끗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놀자고 했고 그렇게 친구들을 데려가면 엄마는 반갑다고 인자하게 웃으시며 구하기 힘든 과자와 음료수도 마음껏 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제 곁에 있어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엄마는 온화하신 성격이고 제가 살면서 엄마가 화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착하신 분이세요. 집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의 아들이 제 또래였는데 많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자 아버지께서 말해서 병원비를 다 마련해 주실 정도로 정이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베푸는 분이세요. 저에게 늘 세상은 같이 살아야 한다고 공동체의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돈 있는 사람이 써야 한다고 하며 실제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몰래 학교에 연락해서 도와주시던 분이십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가서 도와주고 베풀어서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고요. 저와 오빠에게도 돈이 있다고 가난한 친구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아침마다 등교하기 전에 말했고,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네에서 도움을 받은 현미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감사하다며 인삼을 가져다 주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는 그걸 돌려주며 같은 동네 사는 윤철이 아버지가 아프다고 거기 가져다 주시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하라고 가르쳤던 엄마는 아빠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챙기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빠 직원들을 다 우리 집으로 부르셔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고 집에 갈 때는 돈 봉투도 챙겨주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제가 슈퍼를 가면 이사장네 딸 왔냐고 아버지 덕분에 거래가 원활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사탕을 하나 더 챙겨주실 정도였으니 우리 부모님 성정이 어떠신지 아시겠죠? 그렇게 다정하고 현명한 부모님 밑에서 오빠와 저는 자랐는데 그 행복은 정확히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는데 믿었던 동업자에게 크게 배신을 당하셨다고 해요. 그 삼촌은 저도 알고 있던 분이고 아빠의 고향 친구인데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다 들고 외국으로 가서 회사에 자금이 아예 없게 되어 망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너무 급속도로 망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망한 게 아니었고 회사를 처음 성공하기까지 일으키기까지는 힘들었는데 망하는 건 이렇게 쉽다니 어렸던 저에게도 그 현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살던 집도 팔아 마지막까지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었는데 직원들이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울면서 사장님은 어떡하냐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셔서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정든 곳을 떠나 아예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우리 가족은 단칸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 계단이 있는 2층 집짜리 집에 가정부도 2명이나 두고 생활했던 우리가 반지하에 있는 단칸방에서 4명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저야 아직도 어렸으니까 부모님에게 의지하면 됐는데 그때 부모님은 당장 돈이 없으니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듣기로 엄마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시며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밑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던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얼마 전까지 직원들을 밑에 두고 일하셨는데 이제는 말단 직원이 된 거라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예 연고도 없던 지역이라 엄마 아빠는 식당 일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신문 배달도 하셨어요. 저는 안 그래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혼란스러운데 심지어 친구도 없으니 적응하는 게 참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힘들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곱고 긍정적이던 엄마는 생전 처음 하게 된 사회생활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집안일까지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요리부터 청소까지 다 해야 하니까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저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 옷을 빨래하고 바닥을 닦고 요리도 하며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아빠는 공사장에 가서 일하셨는데 오히려 몸이 힘들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좋다고 하실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제가 그때 새벽에 깬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는데 아빠가 앉아 있길래 아빠 보고 안 자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혼자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이불을 다시 뒤집어 썼는데 아버지가 소리도 못 내고 울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파서 입 밖으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누구보다 아버지가 제일 힘드셨을 텐데 아버지는 와중에도 우리 가족들을 지키겠다고 진짜 집에서는 잠만 자고 밖에 나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셨어요. 저에게도 나중에 우리가 웃는 날이 올 거라며 아버지는 우리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엄마와 아빠를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문제는 저와 3살 차이가 나던 오빠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빠는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일단 좁아진 집을 들어오기 싫어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며 단칸방으로 갔으니 오빠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싹 바뀌어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한 명도 없었고 집은 좁아지고 그러니 오빠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죠. 원래 아빠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 오빠가 친구도 많고 선생님들한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부도 진짜 잘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명문고 입학을 앞두고 입학 전에 바로 시골 동네로 가서 단칸방에서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니 적응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놀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던 오빠라서 작아진 집이 너무 싫었는지 오빠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런 오빠를 부모님이 잘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기에 오빠는 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느라 집에서 잠만 자고 엄마도 일하는 시간이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 오빠에게 신경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던 환경이었죠.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오빠라서 마음 잡고 공부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하필 오빠가 진학한 고등학교가 소위 노는 학생들이 많았던 곳이라 오빠는 쉽게 물들게 됐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걸려 학교에 엄마가 불려가서 아빠와 집에서 싸우고 그걸 옆집에서 신고해서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올 정도였죠. 아버지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오빠가 저러니까 더 속상하셔서 술도 많이 찾으셨어요. 아버지가 원해서 집안이 기울어진 게 아닌데 오빠가 적응도 못하고 저러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도 오빠도 둘 다 이해된다며 가슴으로 아파했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안쓰러우니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네 오빠가 원래 얼마나 심성이 곱고 착한데 엄만 너희 오빠 너무 안쓰러워. 어린 것이 얼마나 자기도 힘들면 저러겠니. 원래 얼마나 착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엄마는 오빠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어도 들어오면 엄마는 네 편이라고 오빠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와중에 제가 질 나쁜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가서 직접 뭐라고 하고 저는 지켜주었는데
저도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오빠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오빠는 성인이 됐는데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않고 군대에 입대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주위에서 항상 오빠에 대한 칭찬이 많았고 학교에서도 눈에 띄는 학생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엄마에게 칭찬할 정도였는데 저렇게 대학에 원서도 내지 않는 오빠가 너무 안쓰럽다고 엄마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도 처음에는 오빠와 많이 부딪히다가 나중엔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도 마음을 잡고 공부에 전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한계가 있었고 제가 고등학생 때가 우리 집이 제일 힘들어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오빠가 군대에 가 있는 게 나았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빚쟁이가 집에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 연도에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더 힘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많이 우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정확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울며 불며 반대했는데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다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동업자가 있지 않았고 돈이 모이면 무조건 저축을 먼저 하셨죠. 투자에 집중하는 것보다 돈을 벌면 그걸 모으고 모았고 결국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아버지는 재기에 성공하셨어요. 이 과정이 짧다면 짧은데 나중에 엄마한테 듣기론 주위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해요. 아버지와 엄마가 예전에 우리가 잘 살 때 워낙 주위에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아버지가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거래를 일부러 많이 하고 계약 건수를 늘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게 인생사라고 무조건 주위에 많이 베풀고 착하게 살라고 강조하셨죠. 물론 그렇다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처럼 잘 살게 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 평범하게는 살 수 있게 됐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고 주택을 벗어나 아파트로 가게 된 날에 아버지와 엄마는 둘이 끌어안고 우느라 잠을 못 잤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때였는데 사실 고등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아빠는 드디어 저에게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며 재수를 권하셨어요. 저도 공부에 대한 욕심이 아예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재수를 해서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교대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졸업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빠와 달리 방황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선생님 덕분이라고 확신하는데 선생님은 우리 사정을 듣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지혜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부모님이니 너는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돼. 선생님은 엄마 나이 또래의 선생님이었는데 엄마처럼 가난한 저를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급식을 사 먹을 돈도 내지 못하던 저를 직접 사비로 급식비도 내주시고 문제집도 주시면서 독하게 견디라고 해주셨어요. 아직도 찾아뵙고 있는 제 인생의 은사님이신데 이제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도 오빠처럼 방황하게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교대에 입학했다는 소리를 하자 선생님은 눈물까지 보이시며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해 주셨는데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도 선생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창 예민하던 시기에 저를 따로 불러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소중한 기억들이라 저도 학생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공부할 때도 선생님을 생각하며 공부했는데 확실히 부모님이 여유가 생기니 집안 분위기가 편해져서 저도 공부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어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었어요. 오빠도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 아버지가 오빠에게 그동안 고생했던 거 미안하다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오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평범하게 살게 됐을 때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가 안쓰럽다고 항상 걱정하시고 저도 오빠를 비난하지는 못했죠. 오빠는 공장에 나가서 일했는데 심지어 그 월급을 다 도박으로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보며 말리다가도 눈물이 나온다고 제발 이제 평범하게 살자고 애원까지 하셨죠. 아빠는 이제 우리 그렇게 못 살지 않는다고 오빠에게 공부해서 대학을 가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오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렇게 엇나간 자신의 인생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걸었죠. 오빠와 아빠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는데 엄마는 그런 부자가 둘 다 안타깝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풀렸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빚도 다 갚고 지냈는데 아버지는 오빠에게 가게라도 하나 차려줄 테니 이제 도박 그만하고 집에도 자주 들어오라고 말했죠. 하지만 오빠는 이미 자신의 인생은 망했다고 전화 챙기라고 하며 계속 도박하고 사고를 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돈을 크게 잃어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런 오빠에게 화를 내다가도 결국 오빠가 그렇게 엇나간 게 다 본인들 탓이라며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다 우리 가족에게 기억하기 싫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아예 예상 못한 일은 아니라 더 가슴이 아팠는데 왜냐면 아버지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어떤 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우리 집이 망해서 다른 동네에 가서 단칸방에 살게 됐을 때 아버지는 진짜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재개할 때도 망해도 꼭 비빌 구석은 필수라고 신문 배달을 계속하고 가끔은 공사장에 가서 일도 했어요. 엄마가 이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말해도 아버지는 이런 적은 돈들이 모여서 비상금이 되는 거라고 이미 습관이 되어 괜찮다고 하시며 일을 찾아 하셨습니다. 타박상과 근육통은 아버지와 함께한 지 오래였고 각종 속쓰림이나 편두통 그리고 면역력도 약해진 상태였는데 위암이 걸리셔서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사업으로 재기하고 나서도 예전에 망했던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주말에도 출근하시고 쉬는 날 자체가 없으셨거든요. 엄마와 제가 그러다 몸이 많이 상한다고 건강을 챙기라고 해도 예전 기억 때문에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매일 서류에 쌓이고 현장에 가서 살피고 돈을 벌면 그대로 저축하고 그렇게 사셨으니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는 같이 간 엄마도 들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보호자로 갔던 엄마가 더 놀라서 누가 보면 엄마가 걸렸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슬퍼하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본인이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지금 당장 죽어도 줄 돈이 있다고 엄마한테 말했다는데 저는 그깟 돈이야 이제 내가 벌면 되니까 아버지의 건강을 바랐습니다. 오빠, 아버지 위암이래. 제발 그만 방황하고 정신 차려. 오빠가 멀쩡히 평범하게 살면 아빠가 갈 때 가시더라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잖아. 그리고 그때 우리 집 망했을 때 오빠도 당연히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힘든 건 바로 엄마랑 아빠였어. 저는 단칸방에 살 때도 오빠에게 뭐라 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오빠에게 진지하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제 얘기를 들어서 그랬던 건지 혹은 진짜 본인이 알아서 정신을 차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멀쩡하게 정신 차려서 평범하게 살기 시작했죠.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도 하고 열심히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니 멀쩡한 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거기서 지금의 새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오빠가 평범하게 출근하고 도박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부모님은 기뻐했는데 결혼까지 한다니까 엄마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는 시아버지가 위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도 결혼하는 새언니가 예쁘고 미안하다고
저에게 불만이 있어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야 뭐 원래 성격이 예민한 편도 아니고 새언니가 싫지도 않았고 엄마 말대로 아빠가 아픈 것을 알면서 결혼하는 새언니가 싫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빠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회사 일은 접게 되었는데 그래도 저축하고 벌었던 돈이 있어서 그걸로 아빠의 병원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오빠와 저에게 엄마는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오빠가 결혼할 때 엄마는 서울에 자가로 신혼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아빠가 사업을 접을 때 오빠에게 본인 사업을 이어받겠냐고 물었는데 오빠가 거절을 해서 저한테도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빠가 왜 거절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안정적인 교육 공무원인 교사가 됐던 건데 저는 사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기업이라 포기하는 게 아쉽긴 해도 그걸 잘 운영할 자신이 없다고 거절하게 되었고 그 결정은 우리 가족을 다 존중했어요. 그 결정을 우리 가족들은 다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세원이는 왜 멀쩡한 회사를 물려받지 않냐고 화를 내서 오빠가 그게 곤란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빠는 뜻이 분명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새언니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엄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오빠가 또 도박에 손을 댔다고 했어요. 액수가 크진 않았지만 새언니는 이런 오빠랑 살 수 없다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다고 엄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빠한테 전화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언니에게도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며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오빠는 그 후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엄마와 저는 새언니가 전화 오면 기쁜 마음보다 이번엔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 일 말고도 새언니는 엄마와 저에게 툭하면 전화했는데 주로 오빠에 대한 험담이었어요. 아무리 기분 좋은 소리도 3번 들으면 질리는데 언니는 시간이 나면 엄마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나 진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 오빤 성격이 왜 그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게 1 년을 꼬박 독서실에 가서 새벽부터 새벽까지 공부하고 겨우 선생님이 된 저에게 새언니는 하루가 멀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 하게 된 직장 생활이고 하필이면 직업이 교사라서 종일 온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해서 퇴근하고는 쉬고 싶은데 새언니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게 수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진짜 쓸데없는 것을 말해서 엄마에게 하소연했더니 그래도 오빠와 결혼해줬으니 참으라는 말이 돌아왔죠. 제가 알기로는 오빠도 신혼 초에 작게 도박한 이후로 정신 차려서 일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새언니의 연락이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연락하고 받으면 또 전화를 끊지도 않고 겨우 제가 수업 들어가야 한다고 하거나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 끊었죠. 우리 엄마 성격상 시집살이를 시킬 사람이 전혀 아니라서 새언니는 객관적으로 시댁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명절에는 엄마가 혼자 요리를 하셨고 언니한테는 당일에만 와서 아침만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새언니 친정에도 가야 하니까 아침을 먹으면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해서 내보내기도 하셨고요. 평소에 엄마는 저한테도 연락을 잘 하시는 편이 아니라 새언니한테 먼저 연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랍니다. 오히려 새언니가 엄마와 저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해서 오빠에 대해 욕을 했었죠. 사실 저는 그래도 오빠고 남매니까 언니가 저에게 험담을 해도 그냥 대충 받아줄 수 있었는데 엄마는 아들에 대한 욕을 듣는 거라 달갑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새언니는 엄마에게 오빠 욕을 많이 해서 엄마도 새언니의 전화가 오면 일부러 받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새언니는 임신하게 되었는데
임신 기간에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것 사 달라. 저것 사 달라." 하도 말해서 엄마는 언니한테 무슨 죄라도 지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임신한 것은 축하할 일이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해 줬는데 새언니는 마치 임신이 대단한 계약이라도 따낸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빠가 병마와 싸우면서 언니가 임신했다니까 기뻐했더니 새언니는 그런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화내려고 하니까 엄마는 저보고 참으라고 할 정도로 엄마는 새언니에게 잘해 주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앞서 말했듯 항상 친절하게 행동하라고 했고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새언니는 제가 교사니까 저한테 태교에 좋은 것들을 추천해 달라고 질문이 많았는데 아무리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도 태아는 가르친 적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아이를 낳았는데 조리원 비용도 엄마가 다 내주시고 조리원 끝나고 산후조리 비용도 다 우리가 내주었어요. 주변에서 며느리한테 그 정도 했으면 다 했다고 됐다고 했는데 엄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고 낳느라 고생했으니 새언니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백화점을 돌며 사서 주었습니다. 언니도 우리한테 대놓고 요구하는 아기 용품들이 많아서 저는 월급에서 꽤 적지 않은 비용을 언니와 조카의 선물을 사는데 지출했어요. 그렇게 아기가 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암과 싸우다 마침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는데 아버지가 워낙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고 정신력이 강한 분이라 버틴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에 저도 동의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과하셨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는 사실이 아버지는 꽤 충격이었던지 아프신 와중에도 몇 번이나 괴로워하며 그때 망하지 않았어야 오빠도 제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식구들에게 미안하다며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물론 갑자기 가난하게 살게 된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다 아버지한테 탓을 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야말로 누구보다 더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텐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아버지였겠죠. 아빠가 그렇게 눈을 감고 엄마와 저는 사는 게 심적으로 힘들어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고 학교에 왔는데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담당하던 아이들에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해야 하는 일은 다 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으니 자꾸 아빠 생각이 나고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흘러서 퇴근하고도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오래 고생했던 것을 잘 아니까 이제 하늘에서는 제발 가족들 생각도 그만하고 힘들게 몸을 망쳐가며 일하지도 말고 편히 쉬길 바랬죠. 그때 제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같은 학교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동료 교사였는데 저와 학년이 달라 많이 마주치진 않았는데 제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봤는지 퇴근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진지하게 위로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저에게 저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우리는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도 딱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니가 하늘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그때 생각도 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위로해 줬던 이유를 알게 되니 저는 남자친구에게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던 남자친구는 사귀고 나니 더 제 생각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인연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집처럼 망했을 때가 있어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등 뒤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마음 치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지혜야,
아빠가 남긴 재산이 생각보다 많아. 얼마나 있는데? 그거 다 엄마가 가져.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아버지가 남겨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리하니까 현금이 40억 정도 있어. 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뭐? 엄마, 나 진짜 걱정이라 말하는 건데, 오빠랑 세훈이한테는 제발 비밀로 해. 오빠 도박하던 거 알지? 그 벌은 어디 못 가. 그러니까 비밀로 우리만 알고 있자. 응? 사실을 알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어떡해. 아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나중에 차라리 조카가 성인이 되면 그때 물려줘. 일단 말하지 마. 저는 아빠의 재산을 듣고 오빠가 바로 생각났는데, 오빤 만약 큰 돈이 생기면 무조건 도박에 지출할 것 같았어요. 세연이도 맨날 우리에게 돈 없다고, 오빠가 버는 돈이 너무 적다며 죽는 소리를 했는데, 저 돈의 실체를 알면 돈을 달라고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그렇게 재산은 조용히 숨기고 살다가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나와서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시댁에는 시아버지만 있었는데, 남편은 외동이라 형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인사하러 간 첫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시아버지가 잘 사는 분이셨어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못 살지는 않겠지 생각했는데, 평범함을 넘어서 누가 봐도 여유 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직업이 교사니까 아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교사가 됐을 때 뛸 듯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시아버지도 본인이 사업을 하시니까 아들 부부는 부부 교사보다 좋은 것이 없다며 저에게 남편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저에게 대놓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환대를 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보고 당장 나를 잡자는 유쾌한 시아버지와 만남을 끝내고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고, 특히 제가 딸이라 오빠보다 더 예뻐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저처럼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시어머니가 많이 생각났다는 말을 저에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그렇게 먼저 떠난 부모님의 빈자리를 결혼해서 채우자고 다짐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시아버지는 통 크게 우리에게 서울에 있는 아주 비싼 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서 주셨어요. 남편과 저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시아버지는 어차피 우리가 일하던 학교도 서울이고 자기가 충분히 집을 사줄 형편이 있으니 줄 때 받으라고 오히려 강제로 두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덕분에 좋은 조건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가서 식사도 여러 번 했더니, 시아버지는 적적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본인이 바빠지셨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엄마도 남편과 같이 찾아갔는데, 저도 남편도 그렇게 양가 부모님을 뵈는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서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 우리 월급을 어떻게 하면 굴릴 수 있는지 책도 많이 보고 강연도 찾아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40억을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진지하게 투자 방법에 대해 밤낮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공부하며 엄마에게 재테크 방법을 추천했고, 결국 그 돈은 점점 늘어나서 70억으로 불리게 됐죠. 엄마는 우리 부부에게 고맙다고 돈을 반 나눠주시겠다고 했지만, 남편과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돈을 줄 필요는 없고 대신 오빠와 세연이에게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세연이는 제가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좋게 시작한 것을 보고 질투가 났는지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많이 왔었죠.
새언니와 오빠도 엄마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줘서 남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는데 저에게 너무 부럽다고 시아버지의 재산을 어찌나 자세히 묻던지 너무 곤란했어요. 오빠가 당시에 벌어오는 돈이 적지 않았는데 언니는 늘 부족하다고 오빠에게 심지어 야근해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시켰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오빠지만 그래도 오빠는 결혼을 하고 성실하게 단 한 달도 돈을 벌지 않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신혼 때는 도박도 손을 댔지만 소액이었고 바로 우리 엄마가 갚아줬기 때문에 오히려 월급보다 많은 돈을 받았던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언니는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했어요. 잊을만 하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아가씨 시댁은 돈이 어느 정도냐고 묻고 모은 돈은 얼마인지 남편과 저와 월급에서 생활비는 얼마인지 어찌나 캐묻던지 저는 빚쟁이도 저 정도는 우리 재산에 관심이 많지 않을 거라며 남편에게 말할 정도였죠. 엄마가 70억이 있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도 새언니는 우리 집에 계속 요구했는데 심지어 조카의 유치원 비용도 청구했습니다. 오빠, 요즘 벌이 시원치 않아? 힘들면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오빠 아들 유치원 비용도 우리 엄마가 내는 거 알아? 뭐? 유치원 비용을 왜 엄마가 내? 나 지금 처음 들어. 자세히 얘기해봐. 제가 참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오빠에게 연락을 했더니 오빠는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새언니의 돈에 대한 집착을 안 뒤로 저는 엄마에게 더욱 강조하며 70억의 칠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언니에게 김장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는 제사도 없어서 엄마가 시집살이를 그만큼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은 저에게 우리가 오히려 시집살이를 당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정도로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날은 한겨울이고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새언니가 아이를 보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엄마가 오빠네 집으로 아기를 봐주러 가다가 그만 길에서 미끄러지게 됐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일하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됐는데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수업을 끝내고 응급실로 갔더니 엄마가 상태가 심각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고 말을 듣게 됐어요. 단순히 넘어진 타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날씨가 이래서 뇌진탕 증세도 있고 척추가 많이 다쳤다고 엄마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죠. 저는 병원에 오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엄마는 그래도 금방 정신을 차리셔서 일반 병동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가 되었는데 저는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걱정을 옆에서 보던 남편은 그럼 엄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엄마 소식을 듣고 저에게 괜찮냐고 물으시며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렇게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는 정신은 돌아왔어도 넘어진 충격이 너무 커서 거동이 그때 불편하셨는데 남편과 제가 출근하고 나면 엄마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간병인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럴 바엔 그냥 안전하게 병원에 입원할까 생각도 들고 엄마와 저는 어떤 방법이 나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언니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엄마를 집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아가씨,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진짜요? 언니,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엄마 요양원으로 모셔도 되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요즘 요양원 말도 많은데 어떻게 보내요. 제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님 잘 돌볼 수 있어요. 대신 월마다 돈만 제대로 챙겨주세요. 언니는 저에게 대놓고 돈을 요구했는데 사실 돈이 생각보다 정말 많기는 했습니다. 제 월급만큼 돈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시아버지에게 말을 하겠다고 엄마를 오빠네 집으로 보내자고 했죠. 아무래도 가족이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에게 말했고
오빠도 엄마를 자기 집에서 모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엄마는 오빠네 집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저는 새언니가 그렇게 엄마를 선뜻 돌보겠다고 말을 먼저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니가 엄마와 같이 살게 되면 집이 좁으니 이사 가고 싶다는 말에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5억 넘게 돈을 주어서 살고 싶어 하던 아파트로 이사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남편과 상의하에 명품 가방도 언니에게 무려 4개나 선물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새언니가 고마우니 70억 얘기를 꺼내자고 했는데 저는 그것만은 혹시 모르니까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새언니한테 분명히 고마운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아예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조카의 나이가 성인이 되면 그 돈을 오빠 부부에게 말하고 줄 계획이었으니까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새언니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그중엔 새언니의 남동생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시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시아버지 회사에 취직도 시켜줬어요. 또 엄마가 아무리 성격이 조용하고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싫어해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 불편한 부분이 있을 테니 여행 비용을 우리가 내고 오빠 부부를 해외여행을 시켜주기도 했죠. 조카는 2명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남편과 저도 쉬고 싶은데 언니도 쉬고 싶을 테니 일부러 조카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마침 아이가 생겼는데 제 산후조리 기간에도 조카들은 아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머물렀죠. 새언니는 시아버지가 저에게 뭘 해주면 자기도 똑같이 받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요구해서 언니에게 일부러 받은 것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됐어요. 오빠도 엄마가 자기 집에 살게 된 이후로 언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옆에서 보니 드디어 오빠가 철들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허리가 아픈데도 새언니에게 부담이 될까 두렵다고 본인이 오빠네 집안에 집안일을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엄마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그렇게 받은 것은 다 받아놓고 엄마의 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제가 데려가고 간식도 제가 다 사주고 외식 비용도 우리 부부가 낼 정도였어요. 진지하게 남편도 저에게 새언니는 도대체 우리가 주는 돈을 우리 엄마에게 쓰는 거 맞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새언니의 옷이나 가방이 진짜 제가 오빠네 집에 갈 때마다 바뀌는데 우리 엄마는 옷이 항상 똑같았던 것도 거슬렸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본인이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새언니를 두둔하셨죠. 딸이니까 걱정되는 부분을 엄마에게 말하고 하면 엄마는 오히려 저에게 좋은 점도 많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며 집안일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하며 저를 달래셨죠. 저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새언니에게 고맙다고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언니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점이었어요. 언니는 오빠가 신혼 초반에 도박해서 돈을 날렸던 것에 대해 엄마와 저에게 많은 하소연을 했는데 그 기억이 너무 커서 엄마와 저는 우리가 도박한 것도 아닌데 죄인처럼 언니에게 빌어야 했습니다. 오빠가 진짜 한량처럼 그 뒤에도 사고를 많이 쳤으면 저도 새언니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텐데 오빠는 그 뒤로는 성실하게 매달 돈을 언니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 뒤로 오빠의 월급과 더불어 엄마는 용돈도 많이 주고 언니가 요구할 때마다 선물을 포함해서 아기용품이나 장난감도 많이 사줬죠. 엄마를 모시고 산 뒤로는 제 월급만큼의 돈을 더 받았고 그 외에도 저는 오빠에게 선물을 해주지 않아도 새언니에게는 해줄 정도로 잘해줬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오히려 무슨 계모임에서 사기를 당해서 2천만 원을 날리기도 하고 돈에 관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저는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지게 됐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무리 불만을 말해도 단 한 번도 저에게 새언니 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저는 침착하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가 날씨가 추워지며 독감에 걸렸는데 새언니가 엄마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는
난방을 틀지 않아서 너무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추우니까 독감은 낫지 않았고 안 그래도 지독한 독감이라 괴로웠는데 난방도 틀지 않으니 나을 기미도 보이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엄마가 평소에 새언니에게 요구하거나 뭐 해달라고 한 적도 전혀 없는데 처음으로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새언니에게 난방을 틀어달라고 했더니 글쎄 새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난방 절대 틀지 마세요. 이거나 가지고 있어요. 새언니는 저렇게 말하며 500원짜리 작은 핫팩을 하나 던지고 자기는 밖에 볼 일이 있다고 쌩 나가버렸다고 엄만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언니가 결혼하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다 들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언니에게 내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언니가 저렇게 나오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심지어 새언니가 엄마를 모시면서 돈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마련한 돈으로 원하던 곳으로 이사도 갔고 매달 돈도 몇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시간을 내서 데리고 다녔고 돈도 제 돈을 써서 도대체 그 돈을 어디 쓰는지 궁금해했는데 저는 엄마한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엄마 말을 듣거나 제가 직접 본 결과로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이 현저하게 적은 게 눈에 보여서 같이 살며 말 못할 고민이 있겠지 생각하며 지나갔는데 저렇게 악독하게 엄마를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더 슬펐던 것은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저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건데 실제로 엄마는 울면서 너무 아파서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껏 참은 거면 진짜 오래 참았다고 생각했고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열이 나서 온몸이 떨리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한참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몇 개를 먹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너무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배신감이 들어서 열을 식히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날 새언니에게 만나자고 하고 새언니 집으로 퇴근하고 갔더니 언니가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한테는 이미 말하고 가서 문제 없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말하지 뭘 여기까지 왔어요. 언니, 어제 우리 엄마한테 하신 말 들었어요. 그거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 아니, 장난인데. 아니, 어머니가 아파서 진지하게 받았나 봐요. 장난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언니 그동안 제가 보낸 돈을 어디에 쓴 거예요? 우리 엄마 난방도 못 틀게 할 정도로 제가 돈을 안 보내진 않았잖아요. 아니, 아가씨, 되게 섭섭하게 말하네요. 막말로 뭐 아가씨가 돈을 얼마나 줬다고 그래요. 누가 보면 아가씨네 집안 잘 사는 줄 알겠네. 언니,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엄마 재산 70억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새언니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믿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언니에게 이미 챙겨갔던 서류를 건넸는데 그 서류는 부동산에 관한 서류였고 엄마 명의로 된 건물 목록들이었어요. 건물이 하나도 아니고 세 개였고 소유자 이름엔 엄마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죠. 언니한테 조용히 보여주며 이거 원래 새언니에게 줄 예정이었는데 언니 하는 것 보니까 도저히 넘기지 못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새언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저에게 진짜 장난이었다고 자기가 평소에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던 엄마에게 진짜냐고 물었더니 엄만 조용히 아니라고 하셨고 마침 그때 오빠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친오빠에게 그동안 당했던 것들을 다 말했더니 오히려 오빠는 그게 사실이냐고 믿을 수 없다고 했죠. 엄마도 새언니가 그동안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저도 월급을 다 새언니에게 주었다고 말했더니 오빤 자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언니는 제가 돈을 주는 것도 오빠에게 비밀로 하고 혼자 그 돈을 쓰고 다녔다고 해요. 오빠가 돈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면 친정에서 줬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또 오빠는 언니가 하도 눈치를 주어서 야근까지 자원해서 하느라 집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자기는 우리 엄마와 제가 새언니에게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대요.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저는 도저히 그 집에 엄마를 둘 수가 없어서 엄마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엄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혼자 거동은 할 수 있어서 우리 집에 데려온 후로는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화낼까봐 말하지 못했던 새언니의 만행들을 듣고 저는 그것을 다 친오빠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새언니와 오빠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오빠는 몇 년간 그렇게 엄마와 저에게 새언니가 돈을 가져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대요. 저는 새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것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시아버지에게 말했고, 시아버지 회사에 취업했던 새언니 친동생은 결국 일자리도 잃게 됐습니다. 새언니가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억울하다며 난리를 치고 우리 엄마에게 30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언니에게 들어갔던 돈 정식으로 청구하면 감당 못할 텐데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술 먹고 전화 오고 심지어 우리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어서 경찰까지 불렀었어요. 오빠한테도 돈 달라고 매달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연락하고, 이 말을 들으면 다들 놀라실 텐데 제가 일하는 학교도 찾아왔어요. 결국 우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은 오로지 돈이었는데 한순간에 70억이 눈앞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참을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엄마를 집에 모시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빠도 그동안 자기가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던 건지 모르겠다고 지금 조카들과 여유롭게 일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죠. 엄마는 저와 오빠에게 공평하게 돈을 준다고 했지만 저는 시아버지가 지원을 워낙 많이 해주시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오빠에게 주라고 했어요. 새언니는 우리에게 뜯어낸 돈으로 조카들을 돌봤던 것도 아니고 본인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바빴던 사람이라 조카들이 오히려 이혼하고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오빠한테 말했다는 것을 듣고 전 어이가 없었어요. 조카들한테 쓴 것도 아니고 진짜 본인 사치에 돈을 투자했다니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서 사는 지금이 훨씬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다고 그때 울면서 전화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워낙 착하고 마음이 여린 엄마라 받았던 상처가 걱정됐는데 저와 같이 있으니 금방 괜찮아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더 잘 알게 됐어요. 남은 인생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주변 사람들에게 적당히 베풀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매우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